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부산 아파트는 향후 10년간 공급 부족에 시달린다. 10년에서 20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2030 부산 도시계획이 시작되는 올해부터는 향후 10년간은 부산 아파트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근거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뭐 간단치가 않아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역사를 잠깐 한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왜 10년간 공급 부족이 시달리지? 자, 부산 아파트를 보시면은 주택이 어떻습니까? 주택 공급. 자, 부산의 주택 공급이 가장 적정 공급이 얼마죠? 적정 공급. 우리가 가장 적정 공급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110%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인구가 100가구예요. 그러면 주택은 일단 10%를 더했고 여유분을 더했고 110가구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예, 110가구 공급이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쪽에서는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우가 100가구가 있는데 한 도시에 100가구가 있는데 만약에 99가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공급 부족이 아니고 110%를 우리가 지금 100가구가 있으면은 110가구가 구비가 돼야 되는데 110%를 미치지 못할 경우를 우리가 이거를 공급 부족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미달되는 경우를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산시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030 도시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부산시 2030 도시계획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재개발이죠. 일단 재개발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재개발은 올해부터 등록된 재개발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우3구역이라든가 대연 뭐 3구역, 대연 8구역, 뭐 양정도 있겠고, 예, 촉진도 있고, 이거는 2030 도시계획에서 부산시에서 지정해준 그 재개발 구역이 아니고 2020입니다. 2020 부산시 도시계획에서 부산시가 지정해준 거고요. 자, 2030 도시계획에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은 따로 지정을 안 해줘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따로 지정을 안 해줍니다. 네. 지금 재개발은 하나도 없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는 재개발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구역은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요건이요. 네, 재개발을 추진하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나마 재건축이 재개발보다는 조금 덜 까다롭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있는, 이제 받기 전에 있는 삼익비치. 예, 삼익비치가 있겠고,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지가 협진태양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뭐 수영현대,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동래럭키죠. 이거 말고 없어요. 이제 삼익비치는 이미 2020 거기서 이제 지금 이거는 재건축 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거고요. 그럼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지금. 대우마리나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한 최소 20년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은 사실상 보시면은 10년 안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사업성을 갖고 있는 재건축 단지가 협진태양, 수영현대하고 동래럭키 이 세 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없죠. 재개발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2030 도시계획에 따른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진행하려는 곳은 단 한 군데 없고, 지금 재개발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2020 도시계획에서 부산시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죠. 그래서 2030 도시계획에 따르면은 2030 도시계획이죠. 에서는 정비구역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이 아파트 3개밖에 없다. 협진태양, 수영현대, 동래럭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게 공급 부족으로서 설명이 되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의심이 또 생길 수 있겠는데, 자, 간단히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공부 조금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기에 지금 아주 초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1차 산업혁명 있죠. 이 집값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차 산업혁명 때는 18세기부터 18세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죠.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제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지금 산업혁명이 됐었는데, 자, 이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농업입니다. 농업 사회에서 어떻게 되죠? 공업 사회로 간 거죠. 이때 등장한 게 뭡니까? 방적기계입니다. 방적기계. 기존에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아니면은 의류를 만들 때 아니면 이불을 만들 때 보시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방적기계가 등장하면서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은 양을 키우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공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양털을 짜가지고 했던 것들이 기계가 이제 방적기계가 도입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 이제 일거리들이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일자리들이 다 없어진다고.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많이 지금 고민했던 게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했는데, 자, 1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일자리의 수가 1000배가 늘어났습니다. 1000배. 1000배가 늘어났어요. 우리가 기후에 진화하지 않았죠.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2차 산업혁명. 자, 2차 산업혁명은 뭐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드입니다. 포드. 이것도 영국을 중심으로 했지만 포드가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공장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컨베이어 벨트죠.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를 갖고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예. 이게 대량 생산 체제죠. 이게 2차 산업혁명이다. 전기기관이 또 만들어지고요.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이제 전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자, 전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수레를 끌고 다니다가, 마차 끌고 다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중교통이, 이제 교통이 극대로 발달하기 시작된죠. 교통이. 그러면서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 사람들의 의식은 어떻게 되냐면, 계몽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계몽주의. 프랑스에서는 이 1차 산업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 1차 산업혁명 이후에 뭐가 터졌습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계몽주의가 발달됐고, 난 계몽 시민이다. 유시민이 말하는 계몽군주다. 계몽군주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시민이 말한 계몽군주라는 거하고 이 산업혁명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요. 우리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시면은 군주의 덕목도 있지만 계몽군주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중국에서 먼저 발전됐죠. 중국에서 먼저 나온 말이죠. 예. 중국에서 나온 게 언제냐면은 문화혁명기 때입니다. 문화혁명기. 문화대혁명. 예, 문화대혁명 때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인민재판으로 죽였어요. 중국 정부가. 중국 이제 마오쩌둥이요. 자, 자기의 이제 홍위병들이 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중국 정부를 이제 마오쩌둥을 지지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이제 빨간 손을 입고 홍위병이라고 해가지고 마오쩌둥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불태워 죽이고 한 겁니다. 민민재판을 해갖고 광장에다 그냥 단두대로 만들어갖고 목을 잘라버리고 그 사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그때 나온 말이 계몽군주예요. 예, 이거 계몽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때 문화대혁명 때는 어떻게 됐냐면 69년도부터죠. 71년도까지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시면 1959년부터 61년까지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1년에 1000만 명씩 굶어 죽었어요. 예.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69년도부터 71년도, 72년도까지는 문화대혁명기가 나오면서 자, 마오쩌둥이라는 이 독재자를 가지고 계몽군주를 해가지고 선동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예. 지금 대깨문이라든가 지금 문재인 지지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굶어 죽으면서
계몽군주라면서 이 계몽군주 운동을 막 펼쳤는데 이게 바로 문화 대혁명이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자, 이 세뇌에 빠진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들을 막 고발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가 반군, 예? 적폐 세력이라 몰아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럼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장에다가. 그래갖고 그걸 인민재판해갖고 사람들이 면 광장에다가 거기서 단두대를 놓고 목을 잘라버린 겁니다. 불태워 죽이거나. 그걸 자식들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자식들은 아,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세뇌라는 게 정말 이 전체주의 세뇌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예. 자기들은 굶어 죽고 있고, 예? 먹을 거 못 먹으면서도 양극화의 그 피해를 입으면서도 이 세뇌가 된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는 계몽군주라는 것들을 들고 나면서 이게 바로 자기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진실, 절대적인 어떤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사회주의 다음에 사회주의가 된 다음에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토대가 된다면은 공산주의가 뭡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 예. 계급 투쟁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부르주아라고 말하죠.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적폐화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가진 사람 적폐화되는 거예요. 지주들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폐화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공산혁명, 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가 일단 바탕이 돼야 되죠. 자, 공산주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전체주의가 되죠. 전체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재 시대로 흘러가고 그 전체주의의 독재 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 뭐 김일성이랑 김정은이라든가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 계몽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산업혁명은 계몽주의가 태도가 되는데 자, 이 계몽주의하고는 계몽군주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들이, 시대가 뭡니까? 3차 산업혁명이죠. 3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예. 뭐, 인터넷이 발달하거나, 교통이라든가, 뭐, 인터넷, 그 다음에 정보통신, 뭐, 휴대폰이라든가, 매스미디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매스미디어,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정보화 사회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은 뭐예요? 뭐 자동차를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무슨 자동차도 뭐 위에서 뭐 위성을 달아갖고 자율운전. 지금은 이제 반자율이죠. 자율주행을 하든가, 예? 뭐 스마트 공장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이제 공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뭐 버튼만 눌러갖고 공장이 돌아가고. 우리가 스마트 공장, 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그리드 패러티. 예. 그리드 패러티라고 그러고, 이제는 이제 뭐 화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4차 산업에서는 화력 발전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스마트 패러티라고 해가지고 만약 태양광기가 있으면은 기존의 태양광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전기를 뽑아내는 비용이 높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패러티가 나와집니다. 그리드 패러티라고 그러죠. 이것도 그리드 패러티라고 그러는데,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태양광을 해서 다 적장을 합니다. 태양광을 설치한 돈이 그 태양광을 받아갖고 전기를 뽑아내는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그리드 패러티에 미치지 못해요. 근데 이제 그리드 패러티라 그러는데 자, 4차 산업혁명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그리드 패러티가 이제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석유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전기 충전하게 되고 인공지능으로 다 알아게 되고. 자,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비대면이다, 비대면. 비대면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뭐 코로나 전염병으로 생기는 게 때는 아니고 비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는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굳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되고 화상회의도 되고, 뭐 집에서도 보고서도 이제 정보화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집에 대한 필요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집에 대한 필요성이 4차 산업으로 갈수록.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어떠냐면은 가전입니다, 가전. 가전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뭐 LG전자, 삼성전자라든가 가전, 그리고 뭡니까? 또 실적이 좋아진 게 뭐예요? 예. 뭐 전기차라든가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꾸 이 방향이 세고 있는데 전기차는 진입장벽이 기술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기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전이 중요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회가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재택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높아진 거예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몰랐던 집에 대한 어떤 것들이 아니면은 뭐 집에 설치됐던 가구라든가 뭐 가전제품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집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집으로 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가 더 발달된 겁니다. 양극화가. 예. 양극화가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건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는 우리가 지금 봤죠. 계몽주의라든가 어떤 뭐, 방적기계 아니면 2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2차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까 설명했지만 대량생산 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전기기관, 교통이 발달하고 근데 3차는 우리가 다 겪었던 거고 이제 4차로 가는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은 집입니다. 집. 이거를 아직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무슨 친정부적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직도 지금 이거를 분위기를 모르고 무슨 집값이 잡히네 만에 집값이 내려갈 거니 만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빨리 읽어야 돼요. 산업의 패러다임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겁니다. 아까도 처음에 설명했지만 10년간의 공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은 부산 아파트죠.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판잣집 같은 거 있죠. 다 집이죠. 지금은. 판잣집도 다 집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무슨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뭐 한 열 몇 평짜리도 다 오피스텔뿐만 아니고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이것도 원룸 같은 것도 뭐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 안 되겠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건 포함이 되죠. 주택수에 주거용 그리고 원룸, 주거용 원룸 이게 다 주택이 지금 포함되잖아요. 예. 업무용 오피스텔 제외하고는 주거용 주상복합. 근데 집이 많은데 살 집이 없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게 살 집. 내가 살 만한 집이 없어요. 살 만한 집이. 살 만한 집이 부산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부산에서는 80% 이상이 다 노후 건물이에요. 노후 건물에다가 노후 아파트예요. 다 노후화됐습니다. 그러면은 80%가 지금 노후 건물이고 노후화가 되어 있고 지금 뭐 고바위에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절대적으로 지금 사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부산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부산의 수치상으로 보니까 아파트 많네, 집이 많네 라고 생각하신 거는 큰 오판이다. 큰 오판입니다. 이래서 양극화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양극화가 더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화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꾸 간과를 하고 있어요. 정책을 믿지 마세요. 정책 때문에 올라가는 거, 서울 같은 경우는 30몇 번이죠. 24번째입니까? 24번 했으면 정책 때문에 내려간다고 했던 사람이면 왜 안 내려갑니까? 부산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부산에 보시면은 조정 해제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이다. 이게 오산이다. 오판이다. 조정 지역 해제돼서 부산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 부동산 사이클은 10년이죠. 10년 보통. 키친파동. 2년에서 3년 조정받고 7년은 올라가죠. 7년에서 8년 올라가죠. 파동대로 올라갑니다. 파동대로 진행되는 것 뿐이에요. 정체가 관계없습니다. 이 지금 부산에 무슨 갑자기 여러분들이 무슨 조정직 됐다고 부산 내려갈 것 같아요. 횡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고,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동 재건축.
불투명. 목동 재건축이 목동 9단지, 여기서 목동 9단지가 되냐 만드느냐에 따라서 목동 전체의 재건축이 생존 여부가 달려있었습니다. 목동 재건축이 9단지가 이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C등급 받아갖고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D등급, E등급을 받아야 되죠. D등급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적정성 검사, 안전진단에 대한 재건축 적정성 검사를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대한민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검사를 받아갖고 최종적으로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9단지가 탈락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자, 9단지 한번 볼게요. 양천구죠. 양천구에 있는 목동 9단지가 불발을 하면서 이 안전진단을 탈락하면서 이 여기서 지금 목동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 매물이 막 증가하고 난리가 났는데 왜 목동 9단지가 탈락을 했을까? 자, 그렇다면 부산 아파트의 재건축 단지에 영향은 없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공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왜 지금 재건축을 받냐? 재개발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기존에 재개발이 되고 있는 것 외에는 공급이 2030 도시계획에서 향후 10년간은 재개발이 없어요.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이. 이제 재건축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구역들이 재건축이 되느냐? 이 부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목동 9단지를 보니까 여기 서 있죠. 목동 9단지가 2000세대짜리 아파트인데 32동짜리가 87년산입니다. 자, 87년산이 이제 탈락이 됐어요. 이 87년산이 탈락을 했다는 거는 준공 기준이죠. 87년 7월 준공 기준으로 탈락을 했다는 거는 87년 이전 내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하지 말란 뜻입니다. 이게 서울이든 부산이든. 왜 그러냐면 D등급을, 이 87년이 D등급을 받냐 C등급을 받느냐 이 기준이기 때문에 D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이거는 건설기술연구원 쪽에서는 적정성 검사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정비인지 안전진단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D등급이 안 나오는데 적정성 검사가 나오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88년산이죠. 올림픽 선수촌도 탈락을 했습니다. 재건축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87년, 88년산은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수영 현대입니다. 수영 현대 재건축이 지금 준공 현재입니까? 88년산이죠. 예, 제가 좀 맞나? 예. 제가 노안이 돼가지고 지금 수영현대 88년산이다. 그러면은 수영현대는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안전진단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이거 87년도 안 되기 때문에 86년은 지금 되냐 안 되냐 거의 되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88년은 무조건 안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유비치 있죠. 유비치 보시면 86년인데 유비치가 애매해요. 유비치는 우리가 수영구청에서 하는 그 예비안전진단에 탈락을 했어요. 이미 한번. 근데 유비치 같은 경우는 준공이 86년이고 사업 승인 인가가 88년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88년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88년으로 준공 기준으로, 86년 준공 기준으로 보는데 사업 승인 인가가 88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조금 악영향을 차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재건축 단지라고 무조건 지금 바로 재건축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대우마리나 있죠. 대우마리나 1, 2, 3차. 이거 냉정하게 봐야 돼요. 대우마리나. 대우마리나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 20년에서 25년 걸립니다. 이거 20년에서 25년, 이거는 몸테크 해야 돼요. 최소입니다. 최소. 자, 이 부분이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아예 이거는 재건축 단지로서의 이제가 아예 불가능한 거죠. 예, 이거 내진 설계가 되어 있죠. 자, 재건축을 하는 이유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내진 설계 미비입니다. 86년도에 있었던 내진 설계법이 통과한 이후 88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아파트를, 주거용 아파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재건축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게 재건축이다. 이 재건축의 기초는 뭐냐? 내진 설계입니다. 내진 설계. 근본적으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야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대우마리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자, 연한으로 봐도 20에서 25년. 운이 좋아야 20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목동 9단지 보셨죠? 목동 9단지 같은 경우는, 자, 목동 9단지 여기 적어놨습니다. 목동 9단지 보시면은 87년이죠. 87년은 무조건 안 된다. 예, 87년은 무조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수영 현대를 보시죠. 수영 현대 같은 경우는 88년이다. 88년. 이거 지금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연한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재건축을 안전진단하면 무조건 탈락합니다. 이게 역풍을 맞아요. 자, 우리가 목동 9단지가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탈락을 하면서 매물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이게 시세가 하락하고. 시세 하락을 하면서 매물이 엄청 증가했어요. 2배 이상, 95%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영현대는 마찬가지고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안전빵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에 이거를 재건축을 추진해갖고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탈락을 해버리면 역풍이 들어옵니다. 역풍. 예, 역풍. 아파트 시세가 급락할 수 있다. 급락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고초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수영현대는 안전빵으로 가려면 4년에서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늦어도 3년 이후에 재건축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럼 수영현대가 3년에서 빠르면 3년이죠. 4, 5년 후에 재건축을 하는 게 안전빵이고, 자, 거기에 비해서 대우마리나는 25년, 20에서 25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 자, 유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유비치는 조금 애매한데, 자, 이게 86년 준공인데 88년 사용 인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86년 산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진행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전진단을 한번 탈락했기 때문에, 예비 안전진단을 한번 탈락했기 때문에 유비치 또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비치 같은 경우는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재건축을 진행을 해야 되고, 유비치 같은 경우는 반도보라 똑같죠. 반도보라 묶어서 해야 되죠. 예, 반도보라 이거 묶어서 해야 됩니다. 하이엔드로 가려면은. 자, 그러면은 부산에서 지금 최근에 할 수 있는 단지는 2군데밖에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다시 할 수가 있는 곳은 유일하게 이제 2군데밖에 없다. 협진태양 하나밖에 없죠. 협진태양과 그 다음 뭡니까? 동래럭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협진태양과 동래럭키도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추진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재초안이라고 하죠. 재초안이라고 하는 재건축 환수 이익, 재건축 이익 환수를 한다는 이 재초안이 생기기 전에는, 재초안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재초안 이전에는 재건축의 모든 사활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입니다. 시간. 재건축은 속도전이라고 했어요. 속도전. 왜 재건축은 속도전이라고 그랬냐면은, 자, 이게 재초안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연장을 시켰습니다. 연장을 시켰으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그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자, 재건축을 진행하고 나서 재건축 진행이 더디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때는 무조건 어떻게 됐냐?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이정인이기 때문에 속도전으로 가야 된다. 자, 그 상황이 됐는데, 협진태양과 동래럭키는 이 상황이 아닙니다. 이 잘 들으셔야 돼요. 협진태양과 동래럭키 이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는 무슨 시대입니까? 이제는 재초안 시대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피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없는 겁니다. 재초안 시대가 된 거예요. 이때는 뭐가 됩니까?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죠? 예. 추진이 설립 시점에, 추진이죠. 추진이 설립 시점에, 추진이라고 합니다. 추진이 설립 시점에 공시지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시지가가.
자, 왜 그러냐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결정할 때는 뭡니까? 개발이익에서 빼기 뭡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추진이 설립 시점에 공시지가를 뺀 금액이 이게 제초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개발이익이란 거는 뭡니까? 분양가죠. 자, 분양가에서 재건축 이게 추진위가 설립될 시점에 공시지가를 뺀 금액으로 해서 거기다가 뭐 건설원가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토탈을 해서 금액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뺀 금액을 가지고 1억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제초안을 때리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제초안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제초안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협진태양과 동네 넣기는 어떻게 됩니까? 추진위 설립 시점에 공시지가를 높여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추진위 설립 시점에 공시지가를 높여야 돼요. 이 두 단지는 공시지가를 얼마큼 놀려야 됩니까? 8억 이상으로 놀려야 됩니다. 8억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협진태양과 동네 넣기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이거를 올해 초에 지금 보시면은 안전진단을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됩니다.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좀 고초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삼익비치의 34평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 설립 시점에 공시지가 2억밖에 안 돼요. 2억.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게 분양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분양가 평당 5천 하면 17억이 되죠. 그럼 분담금도 들어가고 분담금 플러스에다가 제초안 이게 두 개 다 같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초안 금액이 두 개 다 분담금에다가 분담금도 제초안도 포함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금도 분담금이 되고 재건축 이제 분담금도 분담금인데 이거는 두 개 다 양방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삼입지는 제초안 시대 이전에 지금 돼가 있고 제초안을 두들겨 맞은 거는 경우고, 지금 협진태양과 동네 넣기 같은 경우는 추진위 시점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개발이익 같은 게 이게 개발이익 분양가에서 공시지가를 빼가지고 또 계산을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협진태양과 동네 넣기가 이제 앞으로의 지금 최근에 4년 이내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 단지 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두 단지에서는 안전진단을 언제 받아내야 되냐면은, 자,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는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이제 기본계획이 들어가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은 이제 재건축 구역으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추진위가 설립되죠. 예, 추진위가 바로 설립되기 때문에 스탠스를 늦춰야 된다.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안전진단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협진태양과 동네 넣기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내년 빨라도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쯤에 안전진단을 받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추진위 설립 미리 안전진단을 받아놓고 그다음부터 기본계획을 짜놓고 그다음에 늦춰버리면은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지금 한번 볼게요. 이게 뉴비치가 이렇게 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도. 자, 지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동네역이죠, 동네역. 제가 작년 9월달입니다. 작년 9월이나 10월달 그주 사이쯤에 제 동네 넣기 아파트를 단독으로 제가 유튜브를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넣기 편을 유일하게 동네 넣기 편만 분석을 해갖고 유튜브를 올렸는데 그게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갖고 삭제가 됐어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자, 그때 동네 넣기 아파트가 작년 9월달 정도에는 이 31평입니까? 33평짜리가 시세가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 신축 아파트였던 이제 재개발 아파트였던 이게 뭐 장전 레미아라든가 사직 롯데가 클래식이라든가 이게 1, 2억 정도 비쌌습니다. 1억 정도, 1억 이상.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자, 이 동래구 전체에서 동네 넣기가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거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입지가 가장 좋기 때문에. 자,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은 대부분 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다 미친놈이다.
이 썩어 빠진 아파트가 왜 지금 동래구에서 지금 하냐? 지금 시세를 봐라. 이게 1등 하겠느냐? 지금은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됐죠. 예, 지금은. 그래서 지금 동네로키 지금 최근 3, 4년, 4년, 5년 사이에 진행될 수 있는 아파트가 이 뭐 수안구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건 재개발 구역 있죠. 낭민하고 이런 구역들은 2020 도시계획이고 2020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희소성이 더 눈에 띄는 겁니다. 희소성이. 이 자체가 희소성이에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체가 희소성이 되는데 다 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단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 말을 계속 강조했어요.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협진태양 아파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유일하죠. 이제 재건축 단지가 유일한 겁니다. 이제. 이게 제가 3, 4년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00빌지 아파트보다 평당 같은 평수로도 3, 4억 이상, 최소 3, 4억, 아니면은 5, 6억 이상 같은 평수로 비싸진다고 그랬죠. 지금도 제가 보고 다 미친놈이라 그래요. 300빌지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어떻게 이 소규모 단지 210세대 아파트가 재건축해봐야 260세대, 270세대밖에 안 되는 아파트가 어떻게 300빌지보다 더 비싸지냐. 다 그런 말을 해요. 다 미친놈이라고. 여러분들 3, 4년 후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는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게. 자,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근시안적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근시안적. 아니면은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고르지를 못해요. 왜?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비체계적인 리스크도 있고, 체계적인 리스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예, 체계적 분석, 체계적 리스크도 있고,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리스크도 있는데, 자, 비체계적인 그 분석은 뭡니까? 이거는 개별단지입니다. 개별단지. 개별 주식이라든가 개별단지 분석. 개별단지 분석이고, 체계적인 분석, 체계적인 리스크 할 때 체계적인 분석은 뭡니까? 이거 시장 전체입니다. 시장 전체. 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 자, 체계적인 분석으로 아파트를 선택하나 부동산을 선택하나 주식을 선택할 때는 시장 전체.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경기순환. 부동산 경기순환을 해서 경기순환이 대표적인 거죠. 예. 이거는 뭡니까? 뭐, 아파트로 따지면은 개별단지고, 주식으로 따지면은 어떻습니까? 개별기업 실적이죠, 실적. 아니면은 기업의 전환형 기업이나 흑자기업에서 적자기업에서 흑자기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성장기업으로 가느냐. 이 아파트 성장기업이다. 이 아파트는 앞으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성장 아파트가 된다. 이게 다 성장이죠. 그거는 개별기업 호재들이죠. 이 개별 아파트 호재죠. 이거는 체계적이죠. 이 비체계적이죠. 그럼 체계적인 것들은 뭡니까? 체계적인 위험, 체계적인 분석, 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건데, 경기순환 사이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들은. 부동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냐, 주식 경기가 좋아지냐, 산업 경기가 좋아지냐, 기업이 경제 전체적으로 좋아지냐 나빠지는 거냐는 거를 예측하고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체계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여기를 부동산을 설정할 때는 이 비체계적인 분석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야 돼요. 개별단지만 분석하면 됩니다. 부산시 전체가 어떻게 되냐, 공급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쉽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다시 또 무슨, 규제 지역이 되냐, 조정 지역이 되냐, 이딴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뭡니까? 체계적인 위험이죠. 체계적인 위험이다. 체계적인 분석이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는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들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서울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고 집을 다 팔았습니다. 그 집 판 돈을 가지고는 전세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외곽으로 다 쫓겨났고 경기도에서 쫓겨날 판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이미 팔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비체계적인 위험만 보시라는 겁니다.
개별단지만 보세요. 개별단지. 그리고 개별단지의 입지만 보세요. 그 땅이 가진 입지. 여기에 무슨 대단지가 어떻게 되고 뭐 소용단지가 어떻게 되고 무슨 뭐 재건축이 어떻게 되고 보지 말고 입지만 보라는 겁니다. 입지만. 다 알아서 됩니다. 다 알아서.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 치 앞을 보다 좀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10년 후를 보시라. 10년 후. 10년 후에 뭐만 보시라고 했습니까? 제가 꾸준하게 얘기한 거 뭐죠? 짜장면 값만 봐라. 짜장면 값. 짱깨만 봐라. 10년 후에 짱깨가 짜장면 값이 내린다 생각하시면은 집 파세요. 집 팔고 전세 들어가세요. 월세 들어가시든지. 그렇다면 10년 후에 짜장면 값이 지금 이제 10년 지금 짜장면 값이 5,000원, 6,000원 하죠. 10년 전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습니까? 2,500원 했죠. 예. 그러면 10년 후에 짜장면 값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게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이것만 보라.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짜장면 값이 올라간다. 화폐 가치는 더 하락한다고 생각되시면은 S급 입지로 가라는 겁니다. S급 아파트로 가라. 무조건 S급 아파트로 가라. 왜? 화폐 가치에 반영하는 속도가 S급 아파트하고 B급, C급, A급 아파트하고는 민감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반응하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델타. 예. 반응하는 베타 계수가 다르다는 거죠. 예. A급, B급, C급은 화폐 가치 속도, 짜장면 값이 올라가는 속도의 그만큼에 따라서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정도가 작게 나타나지만 S급 아파트 같은 X급 입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짜장면 값이 만약 2배 된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최소한 5배, 6배 올라간다는 거죠. A급, B급, B급 같은 경우는 0.5배, 2배 정도 올라갈 때 S급 입지 아파트는 짜장면 값 2배로 올라갈 때 이건 5, 6배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는 S급 입지 아파트 아니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제가 여기 광안리 해변에 일대 아파트를 지금 땅을 살려고 했죠. 못 샀습니다. 매물이 안 나와서 못 샀어요. 그럼 이 아파트에 여기에 있는 뭐 상가라든가 여기 이제 땅을 살려고 건물을 살려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는 완전 S급이죠. 부산의 최후의 1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시지가 순으로 나중에. 왜? 부산은 관광이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관광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상가나 여기는 이제 건물이라든가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가지를 쓸 정도의 가격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물건이 나와요. 처음에는 내가 이 물건을 살 때는 내가 바가지 썼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내가 최고가를 찍었거든. 내 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산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잘 봤어요. 이 대남 로타리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대남 로타리. 여기는 또 뭐 남천 푸르지오도 생기고 상가도 분양합니다. 이 상가가 지금 4,200인가 되죠. 예. 여기는 자 난천 더잡도 생기죠. 난천 더잡도 생기고 남천 푸르지오도 생기고 남부경찰서 자리하고 요 일대 있죠. 여성회관 이 일대는 행복주택 다 들어섭니다. 자, 그 밑으로는 어디입니까?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대연비치도 생기죠. 50% 이제 세대수 늘어나고 요 밑에 옆에도 보시면은 대연 판도보라 생기죠. 자, 이 일대가 이 동그라미 치는 일대가 어떻습니까? 인구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쪽 남부경찰서 뒤하고 요쪽 인근에 지금 건물하고 지금 땅을 사러 갔어요. 몇 번을 갔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건물주 만나갖고 얘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뭐 공책에 다 적어가지고 뭐 물건 안 내놔요, 물건을. 여기도. 왜? 유동인구가 여기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굉장히 번화해야 될 거다.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부경대역이죠. 이 경성대 부경대역. 이 주군을 또 했는데, 여기만큼의 지금 이제 그 활성화되는 곳들이, 대남 로타리 부근이 굉장히 또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는 깨지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내가 땅을 사려고 하고, 건물을 살려고 하고 토지를 살려고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냐면은 내가 바가지를 썼다고 할 정도의 가격을 밀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때 되는 내가 이 바가지를 썼다는 정도의 가격을 밀어넣어야 되죠. 근데 이게 3, 4년 전에 1,800, 2,000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1,800에다가 2,000 평당으로 내놓으면 이게 안 팝니다. 최소한 2,500, 3,000원 정도를 밀어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최고가 가격을 찍는 겁니다. 최고 시세 가격을.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이런 생각할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비싸게 줬을까?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나면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나는 그때 혈값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항상 내가 최고가를 찍어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바가지를 쓰고 이 건물이나 토지라든가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되지만 여러분들이 10년 후가 딱 지나고 나면은 그때 산 가격은 최고가의 바가지로 쓴 가격을 주고 산 가격이 아니고 헐값으로 산 가격이 된 겁니다. 헐값으로 산 가격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협진태양도 논리도 똑같은 거예요. 동네 넣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 협진태양을 내가 지금 살려고 하면은 지금 이전에 있었던 가격에 대비해서 그 이전에 찍었던 가격을 대비해갖고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최고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삼비피치도 다 그 논리였죠. 지금 동네 넣기도 다 그 논리입니다. 네. 내가 그 가격을 최고가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10년 후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가 산 가격이 바가지가 아니고 최고가에 산 가격이 아니고 10년 후를 보니까 그 가격은 내가 정말 헛값으로 주고 간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광안리 해안일선의 가격입니다. 이게. 이것도 매립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치프론트이기 때문에 땅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 투자는 희소성입니다. 무조건 희소성. 자, 그리고 수영현대도 마찬가지고 수영현대도 언젠가는 이것도 다 재건축합니다. 이게. 그러나 스탠스를 이건 늦춰야 돼요. 수영현대 같은 경우는. 수영현대도 어떻습니까?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왜? 자, 2030년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없어요. 대우말이나 재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거 25년 걸리는데 20년에서 25년 걸리는데 옆에 양쪽 위로 밑으로 여러분들 다 보세요.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3호가든도 마찬가지예요. 3호가든 1에 신축 아파트 있나요? 이제 신축 아파트 있어요? 인근에? 예? 요 근처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센시빌 이런 아파트 지금 재건축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안 나와요. 신축 아파트 이제 안 나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완전 공급 부족이에요. 부산의 알짜 땅들은 지을 만한 곳 재개발 재건축을 다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완전 알짜 땅들이에요. 완전 알짜 땅. 동네 넣기, 협진태양, 수영현대, 3호가든 어디 있습니까? 어디? 없는데 이제 10년 동안 공급 없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계적인 위험, 비체계적인 위험, 비체계적인 분석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체계적인 체계적인 분석에 입각한 분석들은 부동산 살 때, 아파트 살 때는 이거 펀더멘탈 어널리시스죠. 말이 꼬이는데 영어로 하니까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이 부분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체계적인 분석만 해라. 이게 뭡니까? 비체계적인 분석.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죠. 그래서 개별단지만 봐라. 개별단지. 그 개별단지의 입지만 계속 보라는 겁니다. 경기가 어떻게 되고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뭐 규제가 어떻게 되고 조정지역이 어떻게 되고 그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기다리다가는 10년 세월을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위험,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같은 부분들을 보지 마라. 경기 보지 마라. 인구 변화 보지 마라. 고령화, 뭐 인구 감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다. 예, 그래서 비체계적인 위험들,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에 입각을 해가지고 개별 단지만 계속 분석을 해라. 예, 거기에 답이 나왔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부산은 어떻게 된다? 향후 10년간 공급 부족이 시달린다. 지을 땅도 없다 이제. 사람들은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데 없습니다.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 이제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의 하이엔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라든가 재개발 단지, 재건축 단지도 이제 없다. 이게 앞으로 향후 20년간 갈 거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한글날 휴일인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